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글로벌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드디어 전환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30개월 만인데요. 연준 의원들은 연말 금리 중간값을 4.4%로 전망해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는 없다면서도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와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 실기론을 차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 또 선제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 레이스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암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5일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 덤불 속에 잠복해 있던 남성을 총격과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용의자는 58세 백인 남성으로 발각되기 12시간 전부터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을 들고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번과는 달리 트럼프의 불사조 이미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지지율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헤즈볼라 요원들이 사용하는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최소 30명 넘게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계획한 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헤즈볼라가 앞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빈틈을 노렸다는 건데요.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업 소식 가운데에는 위기를 맞은 인텔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각 소문이 돌던 파운드리 사업을 팔지 않고 분사해서 독립 자회사로 두는 게 핵심인데요. 별도의 상장사로 만들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텔은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 생존 전략으로 충분할지가 주목됩니다.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변환기의 시작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종료하고 드디어 방향을 틀었는데요. 첫 금리 인하폭은 0.5%포인트, 꽤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왜 빅컷까지 필요하지? 혹시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한 연준의 설명은 선제적인 대응이라는데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0.25%포인트냐 또는 0.5%포인트냐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는데 결국 빅컷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0.5%포인트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건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금리를 낮춘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앞서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이 충격 여파로 물가 가치 솟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높였고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둔화하고 유럽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앞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면서 연준도 이달 금리 인하를 시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물가와 이 고용에 대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잃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았고 고용시장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B컷 금리 인하로 더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0.5%포인트가 기본 인하 속도가 아니다. 동시에 새로운 속도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에 B컷을 단행한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난 7월 회의 이후 여러 가지 지표가 추가됐고 이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표 가운데 고용 지표가 고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 흐름은 견고하다고 수차례 의식적으로 강조하면서 B컷이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시작을 B컷으로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시장이 더 헷갈릴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고용 지표가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이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관건이었는데요. 네. 8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4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이 예상했던 16만 5천 명보다 적었습니다. 문제는 6월과 7월 수치가 대폭 수정됐다는 건데요. 6월 일자리 증가폭은 17만 9천 개에서 11만 8천 개로 7월은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 달간 수정된 감소폭은 8만 6천 개에 달합니다. 실업률은 7월 4.3%에서 지난달 4.2%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에 앞서 발표된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9만 9천 명 증가에 그쳤는데 20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 14만 4천 명을 크게 밑돈 수준입니다. 결국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금리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연준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설명은 뭐였습니까? 네, 이 노동시장이 냉각됐고 지난 몇 달간 감소했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해고가 늘고 있는데 이미 경기 침체를 피하기에는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가 증가하고 있지 않고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다며 해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노동시장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심은 얼마나 빨리 또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이건 것 같은데 일단 연내 추가 인하는 확실해 보이죠? 네,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보면요.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4.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로 0.5%포인트 더 내려갈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올해 FOMC 회의가 11월, 12월 이렇게 두 차례 남았으니까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점도표는 전망일 뿐이고 인하폭과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금리를 결정하면서 또 경제 전망도 내놨잖아요. 의미 있는 수치 변화들이 있어요. 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 전망치는 6월 2.1%에서 2%로 소폭 하향 조정됐고 2025년 성장률은 2%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6월 4%에서 4.4%로 2025년 예측치 역시 4.2%에서 4.4%로 높아졌는데요. 파월은 현재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보다 덜 타이트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더 강해졌는데요. 올해 말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지수 예측치는 2.3%로 6월 전망치 2.6%보다 떨어졌고요. 2025년 예상치는 2.3%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번 연준의 B컷 결정이 이것과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모론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 또는 파장 뭐 있지 않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대선 전에 단행된 이번 B컷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이 내가 연준에 있으면서 맞는 네 번째 대선이라면서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원인, 정치 이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게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누구보다 금리 인하를 고대하던 해리스 후보는 이번 B컷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가 매우 나쁘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결정이라며 연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결국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심차게 도전했던 파운드리 사업을 떼내어 이 자회사로 분사하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은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경쟁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텔의 구조조정 계획 하나하나 좀 뜯어보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먼저 존폐 위기에 내몰린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업을 매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면 돌파를 택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 부분을 둘로 나눠 완전한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부터 파운드리 실적을 별도로 공개해 오기도 했는데 주요 외신들은 분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공개, 상장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독일과 폴란드 공장 프로젝트도 2년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 제조 프로젝트 역시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고요. 제품군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택했는데 그간 AI 흐름에 올라타보고자 GPU부터 자동차, 통신용 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지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하고 등한시했던 주력 제품 CPU 리더십을 먼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는 대신 분사한다. 이 내용이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까? 네, 사실 이 벼랑 끝에 몰린 인텔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반도체 육성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는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에 발맞춰 애리조나 공장 지원금 명목으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의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국 국방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최대 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도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요.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 맞춤형 반도체 설계에 공동 투자하고 인텔의 1.8나노 공정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용 AI 칩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그간 파운드리 선두 TSMC와 삼성보다 먼저 첨단 1나노급 공정에 진입하겠다 호언장담해왔는데 정작 인텔 제품을 사겠다는 고객은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최근 브로드컴의 제품을 제조하는 테스트 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신뢰까지 잃고 있는 와중에 큰손 아마존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결국 종합해 보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파운드리 분사 소식이 나온 직후 인텔의 주가는 6% 넘게 상승한 데 이어서 이튿날도 3% 가까이 올랐고요.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의 압박 덕분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큰손 고객들이 물량을 맡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긍정론도 보이지만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인텔이 시장 논리대로 내버려둘 수도 세금을 더 대대적으로 투입해 살려내기에도 애매한 계륵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미중 갈등 속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고 제조 공장의 유턴을 주도한 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장 인텔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짚어드린 미 국방부의 추가 보조금 또 아마존과의 협업 역시도 그 배경에는 현 정부의 울며 겨자 먹기식 지원이 존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인텔도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등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계획보다 늦어질지언정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유권자들의 민심이 11월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웠던 투자와 가동 계획은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인텔이 이들 공장을 포함한 파운드리 사업부를 그대로 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매무새를 다듬어 매각하거나 상장 후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지 않는 한 회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듣고 보니까 정치적인 변수도 크군요. 네. 자, 근데 앞서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이 처음에 언급됐을 때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게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반도체의 경우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자국 기업의 몰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삼성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 수년간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인텔이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파운드리 육성 의지를 끝까지 보인 만큼 고객 확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테고요. 또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미 정부가 대만 TSMC나 다른 비미국계 기업이 아닌 인텔 파운드리를 통해 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마음을 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선두 TSMC와 2강 구도라고는 하지만 3년 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TSMC를 넘어서지 못할 만큼 격차는 여전한 데다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설계 자산 IP 보유량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선단 공정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진 점도 추격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네. 또 2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반 3나노 공정을 내세웠지만 수율이 20%로 TSMC 3분의 1 수준에 그쳐 고객사들을 끌어들이지 못했고요. 이외에 파운드리에만 매진한 TSMC와 달리 반도체와 관련해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 왕좌를 지켰던 인텔의 몰락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자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독립성 확보와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인텔의 결정이 삼성에게 어떤 자극이 될지 어떤 승부수를 들고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텔의 위기가 삼성전자에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좀 울림이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 만나보겠습니다. 관심도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단연 1등이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미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를 놓고 막판까지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과는 B컷, 즉 0.5%포인트였죠.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완화된 가운데 고용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의식해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다며 침체 신호는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Our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해 시장에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과도한 기대감도 경계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는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서 회의 때마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quickly could hinder progress on inflation. At the same time, reducing restraint too slowly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In considering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연준이 마침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과감한 움직임은 잠잠했던 경기 침체 우려를 동시에 흔들어 깨웠죠.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 경기 침체 판단 도구 역할을 하는 3의 법칙을 고안한 클로디아 3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특히 고용률이 가장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absolutely is risk of softness. Again, the most disconcerting statistic that we have right now on the U.S. labor market is the hiring rate. And it is back to levels of 2014 when the unemployment rate was 6%. So if you're out there trying to find a job, this is not the same labor market. So that there absolutely is a risk, and it's better to
act now and the Fed do what it can to kind of stabilize labor market, really reinforce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strong recovery. And I think this was absolutely the right move to make. 반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월가 베테랑 펀드 매니저죠. 스티브 아이스먼은 경제가 조금 둔화했지만 침체는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On the margin, things are a little bit slower, but inflation is cooler. So as far as I'm concerned, things are fine. You know, now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still saying there's a recession going to happen, you know, right around the corner, and maybe they're right. But as far as the current data is concerned, I don't see that.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합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과 또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PMI부터 보면 8월엔 47.9를 기록해서 기준선이 50을 밑돌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달 예상은 47.8, 수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는 8월 45.8, 이번 달 예상은 47.6으로 미국과 반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PMI는 미국과 유럽 모두 50을 넘겨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은 악화, 유럽은 개선 흐름이 예상됩니다. 월요일 일본 증시는 추분의 날 대체 휴일로 휴장입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8월엔 103.3으로 집계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세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엇갈렸는데요.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응답자의 30%가량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해 고용에 대한 신뢰도는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심리가 실물 경제를 바꿀 수 있죠. 중요합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 지표도 챙겨야 하는데요. S&P 케이스 실러가 내놓는 미국 20개 대도시의 7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6월까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고금리로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원인입니다. 집값을 포함해 주거 비용은 또 미국 대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폭염 또 폭우 속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앞서 7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8월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주택시장 흐름 중요하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국내 일정 가운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관심입니다. 8월엔 2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당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이른바 TMF 사태까지 터지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죠. 반대로 최근 주택가격 전망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에 추세가 이어졌을지가 이번의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성장률은 속보치, 수정치, 또 확정치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발표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게 확정치입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2.8%, 시장이 깜짝 놀란 수치가 나왔는데 지난달 말 이 수치가 3%로 오히려 상향 수정됐고요. 이제 확정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단순히 GDP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또 성장률과 함께 나오는 2분기 개인 소비는 수정치 기준 전분기보다 2.9% 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목요일엔 또 시장의 시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쏠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B컷 금리 결정 이후 첫 공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추가적인 설명 또 향후 움직임에 대한 시그널이 관심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집계 체크하시고요. 목요일 일정 보실까요? 금요일 일정이죠. 네. 미국 상무부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매번 또 강조해드린 일정인데 이 미 연준이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로 주목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오는 8월 수치는 연준의 움직임을 예상하기보단 빅컷을 단행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를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이벤트인 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